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랑 둘이서 혼자 또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서 오늘 제가 준비한 다양한 내용들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다루기에는 시간이 또 길어서 뉴욕 증시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국내 증시의 체크 포인트 더 나아가서는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까지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뉴욕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GTC 2025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개발자 컨퍼런스죠. 그 GTC 2025도 이제 단순히 우리가 '엔비디아의 개발자 컨퍼런스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세부 일정들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아시아경제에서 제가 발췌해 온 자료인데요. 이건 현지 시간 기준입니다. SK 하이닉스 연구원의 발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오전 10 시인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2 시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때는 젠슨항의 CEO 기조 연설 기다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발표가 있고 젠슨항 미디어의 Q&A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21 일까지 진행을 하죠. 그 폐막일에는 삼성전자 발표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시장에서 기다리는 거는 20일 날 새롭게 신설된 퀀텀 데이입니다. 양자 컴퓨터 세션인데요. 요 퀀텀 데이도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참석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LG가 또 참석을 해요. 처음으로 참석을 하는데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양자 컴퓨터에 주목을 할 때 저는 LG에 좀 눈이 갔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LG가 뭐 GTC 2021 참석한대, 부스를 만든대 이런 정도의 내용은 아는데 LG가 AI 산업에 어느 정도까지 오고 있는지가 자세히 보도된 바가 없어요. 물론 이제 제가 보도 자료를 가지고 온 거긴 하지만 시장에서 크게 부각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칩 수요 때문에 AI 관련주로서 HBM 관련주로서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적이 많았고 LG는 상대적으로 그 차세대 성장력에는 성장 관련한 기업으로는 좀 소외가 많이 됐었잖아요. 근데 LG가 정말 열심히 연구를 해서 추론 AI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LG판 GPT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에 관해서 이제 GTC 2025에서 성능 발표를 해요. 근데 결과가 여러분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고 물론 이제 LG 연구팀에서 제시한 자료이긴 한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제가 그걸 같이 공유를 드릴 거고요. LG AI 연구원이 국내 첫 추론 AI를 개발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AI 소프트웨어 뭐 언어 모델을 개발한대 이러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뭐 카카오, 네이버 요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LG 쪽에서 이제 제대로 내놓은 그런 AI가 있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초거대 AI 엑사원 요게 가장 상위 모델이거든요. 우리가 왜 GPT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모델이 있잖아요. GPT 미니도 있고. 그리고 이제 딥시크 대비해서 5% 규모의 매개 변수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성능을 달성을 했고 그리고 미국의 비영리 AI 연구기관 에포크 AI에 선정한 주목할 만한 AI 모델이라고 등재가 됐습니다. 근데 잘 만들었어요. 근데 물론 저도 써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연구 자료만 봤을 때. 근데 이제 LG가 만든 이제 엑사원 DB라고 하는 AI가요. 음 오픈 소스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딥시크랑 비교를 좀 많이 하시는데 딥시크랑 성능 비교를 LG 측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여드릴게요. 추론 성능 평가를 했고 제가 이제 헤드라인은 좀 자극적입니다. 오픈 AI를 앞질렀다. 요건 이따가 내용 다뤄드릴게요. 지금 딥시크 R1 모델 우리 또 시장을 깜짝 놀래켰었던 오픈 소스로 만들었던 R1 모델과 유사한 엑사원 DB라고 하는 LG의 추론 모델을 비교했습니다. 비교했을 때 어떻게 비교를 했냐면 이 두 개의 AI에게 수학 문제를 풀게 했어요. 보시면은 이제 미국의 올림피아드 초청 시험 2024년도, 2025년도 거 있고요. 그다음에 수학 영역 평가 수능 이제 국내 수능 풀게 했고 그다음에 물리학, 화학, 생물학 분야의 박사 수준의 고난이도 문제 해결까지도 풀고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코드 생성,
수정 실행 테스트 등 개발자 수준의 사고력 성능 평가를 했는데 요거는 딥시크가 조금 더 앞섰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물리학 쪽은 딥시크가 앞섰는데 수학 능력은 LG가 좀 앞질렀습니다. 여기 보시면 90, 80 나왔고 그다음에 수능 이제 그 수학 부분에 100점 만점에 여기 보시면 LG가 94.5 그리고 딥시크가 89.9를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LG가 이렇게 AI 모델을 만드는 거에 대한 목적은 디바이스형 AI를 조금 주력으로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좋은 하드 성능을 가진 그런 컴퓨터에서 막 거대 AI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 디바이스 뭐 예를 들면 핸드폰에 들어가거나 뭐 태블릿에 들어가는 그런 AI 성능을 다른 타사 대비해서 경량화시키면서 그 성능은 최대치로 뽑아내는 게 목표다라고 해서 오픈 AI가 미니 모델이 있거든요. 그 미니 모델과 LG에서 만든 경량화 모델이 있어요. 그거랑도 이제 추론 능력을 비교를 해봤는데 성능 비교를 해봤는데 LG가 그 부분을 앞섰다라고 합니다. 이제 물론 이게 LG 측의 발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100% 신뢰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지만 같은 문제를 풀라고 요구를 했었을 때 그 오픈 AI의 미니 버전 그리고 LG의 그 미니 버전은 LG 쪽의 성능이 좀 좋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요렇게 이제 이게 최고 모델이잖아요. 최고 모델인데 그거에 대한 크기를 30%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성능 비교를 또 했었을 때 큰 모델이었을 때의 성능은 76%까지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모델이 되게 작아지면 그 성능도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많이 떨어지지 않고 살짝의 차이만으로 이런 경량화 모델들도 지금 많이 개발을 했다고 해서 이야기의 골자는 LG가 이제 좋은 AI 모델을 만들었는데 요거를 이제 GTC 2025에서 발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지에 있는 소식을 우리는 계속 봐야 될 텐데 제가 앞서서 주요 일정들 보여드린 거 보면은 여기에 또 LG 얘기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LG의 AI 모델에 사실 시장에서 관심은 없는데 생각보다 잘 만들었고 그게 이제 아마 GTC 2025를 통해서 좀 세상에 알려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이 이야기도 같이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뭐 중국은 딥시크가 있다고 하고 뭐 미국은 이제 오픈 AI도 있고 뭐 그 일론 머스크도 만들었었죠. 그록 이런 것들도 있는데 한국은 막 이렇다 AI 모델이 아직은 좀 없다라는 게 또 업계적인 측면의 아쉬움이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LG가 막 메꿔줄 수 있을지 그런 게 좀 기대가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LG AI 한번 이제 주목을 해보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이야기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황은 좀 생략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세가 최근에 크게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미국의 SEC 위원장 폴 애킨스가 지명은 됐는데 아직 앉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문회가 개최가 되면서 청문회 이후에 실제로 지명 이후에 그 석에 앉게 될지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기영 대표가 강세 사이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체인 지표 하나를 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수요 지표가 좀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새로운 신규 수급이 조금 약해졌고 고래들도 약간 매도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래가 이제 조금 적은 물량, 그러니까 조금 이익을 덜 보고 파는 모습들이 조금 포착이 되면서 근데 사실은 크립토 퀀트가 예전에도 약세장을 맞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는 이제 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 진짜 강세장이 끝난 건가? 이제 주기영이 이런 이야기까지 했으면 주기영 대표가 정말 끝난 걸까? 그런 좀 의문점이 들기도 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밈코인 지수도 4개월 만에 90% 급락을 하게 되면서 이제 밈코인 빙하기에 관한 이야기들도 시장에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밈코인 지수가 12월 정점에서 3월까지 80% 급락을 했고 총 90%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또 다양한 뉴스들 볼 텐데요.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130개 추가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많이들 헤드라인으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이제 가볍게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또 샀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라자루스 그룹. 이 라자루스 그룹이 북한의 해커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바이비트로 해킹을 했었던 이제 해커 집단인데 라자루스 그룹이 지금 1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요. 암호화폐로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억울한 겁니다. 이게 다 해킹으로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더리움을 해킹해서 뭐 다른 코인으로 바꿀 수는 있는데 일단 지금 그 라자로스 그룹으로 추정되는 지갑 안에 있는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에 관한 개수예요. 이게 홀딩 물량도 나와 있고 프라이스 나와 있고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게 이제 돈으로 환산하면 10억 달러거든요. 근데 이 금액이 엘살바도르 그리고 부탄 정부와 같이 이제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암호화폐를 사들였던 그런 나라들보다 많은 금액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라자로스 그룹이 북한의 소행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자면 북한이 정말 웬만한 정보보다 많은 지금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많은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시장에서는 요거를 이제 지금 현금화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현금화하게 되면은 바로 꼬리가 잡히기 때문에 이게 뭐 언제 현금화할지를 계속 시장에서는 좀 주시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고 이제 지갑 주소를 바이비트에서 공개했잖아요. 요거 이제 해커 주소다. 근데 이제 고 주소를 계속 이제 시장에서는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제 팔까? 네, 이렇게 얘기를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북한이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ETF 플로우인데 뭐 ETF가 이제 많이 유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이제 어느 정도 계속되는 탄력을 좀 나타내고 있다. 그런 게 좀 지금 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미국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제 글로벌 증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했는데 요거는 이 인물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옆에는 누구신지 혹시 아십니까? 스콧 베센트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재무장관입니다. 스콧 베센트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회의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이제 경기 조정, 그러니까 증시 조정에 관해서 이제 질문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증시 조정이 필요한 일이고 과정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이제 얼마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증시의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게 언급을 하면서 시장이 흔들리기도 했었죠. 암호화폐 시장도 그렇고 뉴욕 증시도 그렇고. 근데 일단 스콧 베센트랑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는 이제 같은 기조입니다. 그래서 본인과 비슷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그 자리에 앉힌 거겠죠. 그래서 이제 스콧 베센트라고 하는 재무장관이 미국의 이제 증시 조정은 건강한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월가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반발을 하는지 저랑 같이 살펴보실 텐데 어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증시 조정이 이제 건강하다라고 언급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증시보다 이제 실물 경제가 더 중요하고 이제 실물 경제가 이제 더 나아져가는 과정이다. 뭐 나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발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반박을 했습니다. 주가 하락으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고 내다본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원리가 있어요. 미국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합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주 친화적인 시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왜 요즘에 여러분들도 이제 미국 주식으로 노후 준비해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 게 미국은 배당도 굉장히 문화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미국 배당주를 일부 매수를 하고 있는데 배당을 분기마다 줘요. 그래서 요게 이제 노후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제 인식들이 막 있으면서 우리도 한때 배당주로 파이어족이 되자 이렇게 해서 그걸 막 실천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 한 가지 예만 봐도 미국은 정말 많은 주주 친화적이고 금융 친화적인 그런 기업이에요. 기업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제가 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예,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 현장인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여기에 4만 명 수용 가능한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런 이제 장소를 대관을 해서 무려 2박 3일 동안 주주총회를 엽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제 워렌 버핏이 이제 요런 기조로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조금 더 이렇게 부각을 많이 받는 거긴 하고 이제 다른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주주들이 굉장히 이 주주총회에 참석을 적극적으로 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주총회 시즌이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국내라면 이런 모습은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버크셔
버크셔에서에는 요렇게 주주총회를 정말 대규모로 합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진행을 하고 거의 뭐 축제 현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주주들만이 살 수 있는 그런 뭐 상품들 혹은 뭐 먹는 것들 고런 것들을 또 굉장히 이제 저렴한 가격에 주주들이 살 수 있도록 약간 파티 그리고 5 일장 이런 느낌의 약간 그런 하나하나의 이벤트들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틀날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이제 주총이 본격적으로 경영이나 안건 관련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때 주주들과의 Q&A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 이제 성숙한 자본주의의 표본을 나타내고 있는 게 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인데, 제가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 현장을 보여드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미국 국민들은 이 주식 투자에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이 배당주를 매수를 하고 또 주식 투자를 하면서 본인들의 자산을 많이 이제 늘리거나 혹은 이제 그걸 노후로 생각하는 그런 비율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한국인은 내 전체 자산 중에 뭐 10% 정도만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미국 국민들은 한 30% 정도를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걸로 이제 노후까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요, 만약에 S&P 500 지수가 20% 하락을 하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0.8% 하락을 할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주식의 그런 성적표가 미국 경제에 너무나 중요해요.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베센트 장관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자산 효과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의 이제 보유 자산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가치가 높아지면 지출이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 내가 부동산 하나를 매입을 했어요. 근데 그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네. 그러면 지금 10,000원짜리 먹을 거 20,000원짜리 먹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요런 자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자산 효과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국민들은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그걸로 노후를 설계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떨어지는 건 내 자산이 축소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0,000원짜리 먹을 거 10,000원짜리 먹고 10,000원짜리 먹을 거 5,000원짜리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이제 미국 내에서는 이제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거고, 자, 그러면은 소비가 준다고 해서 꼭 경기 침체가 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미국은요, 미국 경제의 약 70%가 소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소비의 나라이기도 하고 소비가 미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도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베센트와 트럼프는 이런 이제 증시 조정은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증시가 조정이 되면은 미국 국민들의 자산이 쪼그라들고 그렇게 되면 지출을 줄이고 미국 경제는 이 지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고, 결과적으로 증시가 20% 떨어지면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줄어든다. 그리고 GDP 역시도 0.8%포인트 감소한다. 이래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관련한 지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경기 침체 초기 신호를 알 수 있는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미국의 신용 체크카드 소비, 여기 보시면은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그리고 이게 카드 연체예요. 카드 연체.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이제 지난 부분을 보시면 돼요.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불확실성 지수도 보셔야 될 것 같고, 멘션이라고 해서 소프트 랜딩, 연착륙에 관한 언급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요런 것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연방 정부 직원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어요. 또 얼마 전에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도지에서 그 미국 공무원들 대거 해고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 경기 침체 신호가 곳곳의 지표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은 증시가 곧 경제다, 요걸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짚고 가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미국 경제가 안 좋으면 글로벌 증시가 다 안 좋고 암호화폐 시장도 안 좋아서 오늘 이 내용은 제가 꼭 말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미국인들의 주식 사랑이 이제 주식 등락에 따른 자산 효과를 더욱 뚜렷하게 만들고 있고, 지난해에 따르면은 지난해 말에 미국 가정의 금융 자산 중에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3%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금융 자산 중에 주식을 43% 미국 가정들이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은 미국 증시 하락은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미국은 소비 감소가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그게 다양한 지표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표들을 가볍게 볼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글로벌 증시에 대한 유동성도 축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투자자들의 행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짚어드리고 싶었고요. 실제로 이제 관련한 지표들 계속 보실 수가 있는데, 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57.9로 예상치인 63.1을 크게 밑돌았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트럼프가 관세 정책하면서 실제 그 내부에 있는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대요. 그거를 이제 원가를 들여오는데 이제 관세가 매겨지면은 그거를 이제 만들어도 남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주변국에서 발주를 많이 취소했대요. 혹은 뭐 운송료를 내가 이제 운송료에다가 돈을 넣어서 갑자기 40% 운송료를 올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실물 경제에 계신 분들은 지금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세 정책이 과연 옳은 정책인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 회의감이 좀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인 이야기 넘어와서요. 이건 코인쉐어스에서 제시한 암호화폐 유출량인데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이제 디지털 자산 유출도 지금 현재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라서 전반적인 투심은 좀 얼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워렌 버핏 이야기인데, 이제 워렌 버핏이 이제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소식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도 자세히 이제 살펴봤는데, 지금 그 워렌 버핏이 최대 현금 보유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뭐 은퇴를 하실 거다, 이제 워렌 버핏이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이제 일각에서는 금융 위기를 지금 예상을 하고 많은 자산을 현금화시켰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이제 워렌 버핏이 이렇게 덜어내는 와중에도 사고 있는 주식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일본 주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 주식을 이제 계속 매입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고 있는 포지션도 분명히 있는데, 지금 일단 많은 자산을 현금화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이 3,340억 달러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워렌 버핏이 무엇을 할 것이냐, 암호화폐를 이제 투자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사실 워렌 버핏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쥐약을 2배 이상 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뭐라 그랬지? 막 최악의 결말을 이제 크립토가 맞을 것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암호화폐를 대놓고 비판을 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그런 그가 왜 이제 암호화폐를 투자하느냐, 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회적으로 크립토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방송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워렌 버핏이 지금 누홀딩스라고 하는 기업의 지분을 10%까지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누홀딩스의 지분이 1% 정도였거든요. 0.1에서 시작을 했는데 누홀딩스 지분을 10%까지 늘렸고, 이 누홀딩스가 이제 워렌 버핏 관련주로 좀 알려져 있으면서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기도 했어요. 요 기업은 브라질 기업이에요. 남미에 있는 기업인데, 그래서 이제 누홀딩스를 이제 좋은 회사다, 이렇게 많이 이제 또 좋은 말씀도 해주셨어요. 근데 워렌 버핏 누홀딩스 왜 샀을까요? 누홀딩스는요, 누뱅크 크립토라고 하는 그러한 뱅크 크립토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회사냐면 암호화폐 거래소 회사예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쥐약과 같다, 이제 암호화폐는 최악의 결말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누홀딩스를 통해서, 누홀딩스가 아니라 누홀딩스를 통해서 크립토를 어쨌든 우회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수익도 많이 났어요, 심지어.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또 시장에 나오고 있어서 우리 크립토 투자자분한테 한번 이제 들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으로 추정되는 지갑이 있습니다. 그 지갑에서도 이 워렌 버핏이 알트코인을 좀 매집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근데 그게 지갑이 추정 지갑이라서 저는 이제 100% 신뢰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자료를 가져올까 하다가, 이게 그냥 이제 한 크립토 전문가가 이제 워렌 버핏 버크셔에서의 지갑으로 추정되는 거다라고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쫙 올렸는데, 이제 알트코인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여러분들과 또 이제 외신의 소식통에 따르면은 이제 비트코인 매입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 혹은 매입을 조금씩 하고 있다. 이 많은 현금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어서 이제 워렌 버핏의 일부 포트폴리오가 이제 암호화폐, 크립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조금 드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또 마지막 소식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오늘 또 다양한 크립토 뉴스들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좀 크고 작은 뉴스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시장 저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오늘도 도움 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19일부터 미국 세너제이에서 열리는 엔비디아의 GTC 2025에 참가해 AI 메모리 분야에서의 최신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SK하이닉스는 차세대 AI 서버용 메모리 표준인 소캠과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4를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소캠은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저전력 D램 기반의 AI 서버 특화 메모리 모듈로 AI 서버 플랫폼의 성장을 앞두고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는 자사의 주력 제품인 HBM3 12단 제품과 함께 개발 중인 커스텀 제품인 HBM4 12단 모형을 전시했습니다.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GTC에서 AI 시대의 선도 제품을 선보여 뜻깊게 생각한다며 차별화된 AI 메모리 경쟁력을 통해 AI 메모리 공급자로서의 미래를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HBM3 12단 양산 확대와 함께 상반기 중 HBM3 16단, 하반기에는 HBM4 12단 제품 양산을 준비 중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맞춰 공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SK하이닉스의 주요 경영진이 총출동해 엔비디아 등 글로벌 AI 산업 리더들과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는 AI 시대에 맞춘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을 통해 AI 서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동양철관이 한국거래소의 전산장애로 3시간 동안 거래가 중단된 뒤 거래 재개와 함께 상한가로 급등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신용 잔고율 급증과 관련된 우려도 제기되며 신규 투자자들은 매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양철관의 주가는 19일 가격 제한폭인 29.97%까지 급등하며 1,119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시간은 약 3시간 남짓에 불과합니다. 전날 오전 11시 37분 동양철관은 전일 대비 19.4% 급등한 1,024원의 거래가 정지된 뒤 한국거래소 전산 시스템이 복귀한 뒤에도 매매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오후 3시 11분 거래가 재개되자 주가는 급등하며 상한가로 치솟았습니다. 이날 동양철관 주가를 이끈 주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445만 주를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442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동양철관의 신용 잔고율이 급증한 점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7일 1.33%였던 신용 잔고율은 6거래일 만에 4.69%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신용 물량을 기반으로 한 매수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지적을 받게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동양철관 주가가 급등한 배경에는 신용거래를 통한 매수 세력이 크다는 점이 우려된다. 신규 투자자들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동양철관은 최근 가스관 관련 테마주로 주목받으며 주가가 급등한 바 있습니다.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 관련주로도 주목을 받으며 큰 상승세를 보였으나 시간 외 단일가 거래에서 상한가를 유지하지 못하고 등락을 거듭한 점은 향후 주가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을 남기고 있습니다. 동양철관의 향후 주가 향방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계속 집중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의 제56기 정기주주총회를 시작으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정기주총 시즌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는 19일 오전 제56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주총에서는 정영현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장과 송재혁 DS 부분 최고기술 책임자 겸 반도체 연구소장, 이혁재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의 이사 선임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또한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의 주요 안건도 다뤄졌습니다. 이번 주총에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주주들과의 대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삼성전자는 대표이사와 사업부장들이 주주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종희 디바이스 경험 부문장과 전영현 부회장이 각 부문별 사업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며 한진만 파운드리 사업부장, 박용희 시스템 LSI 사업부장, 송재혁 CTO 등 주요 경영진도 함께 참석합니다. 주주들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삼성전자가 어떤 위기 대책과 실적 개선 방안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주주들의 질문 중에는 고대역포 메모리 납품 지연을 비롯한 전반적인 위기 상황과 실적 개선 방안, 주가 방어 대책에 대한 송곳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AI 반도체의 큰손 고객인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가 18일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기조 연설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에 따라 삼성전자의 주총 분위기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총은 전자투표와 온라인 중계를 병행하여 주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주총장에서는 AI홈, 차세대 디스플레이, 갤럭시 AI 등 다양한 전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총 이후 삼성전자는 이사회를 열고 신규 이사회 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며 신임 의장으로는 신재은 전 금융위원장이 유력한 인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주총을 통해 향후 경영 전략과 위기 대책을 주주들에게 설명하며 주가와 실적 회복을 위한 계획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 회생 문제로 국회에서 강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MBK에 자금을 맡긴 국민연금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강원시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MBK에 대한 투자 확정에 대해 국민연금이 재검토할 여지가 없냐며 명백히 잘못이 나타난 게 오늘만 해도 몇 가지인데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MBK에 대한 투자 확정에 대해 재검토할 여지가 없냐, 방치해선 안 된다. 만약 재검토가 안 된다면 국정조사를 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투자를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은 법적으로 제재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라며 재검토 가능성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MBK에 출자한 국민연금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연금 측에서는 현안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서 본부장의 답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1년부터 MBK 파트너스와 거래를 이어왔으며 현재까지 11개의 펀드에 2조 원가량을 출자했습니다. 이 중 회수된 자금은 1조 3천억 원 규모로 아직 회수하지 못한 자금은 약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서 본부장은 이번 홈플러스 투자건의 경우 상장 전환 우선주 수익률이 당초 9%였다며 일정 기간 후 스텝업 조건에 있어 현재는 13%라 회수 금액을 제외하면 못 받은 돈이 약 9천억 원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연금은 정모위 회의를 앞두고 지난 17일 저녁 이례적으로 MBK 투자건에 대한 입장을 알린 바 있으며 이날 답변 과정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언했습니다. 서 본부장은 향후 자산 매각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에는 출자하지 않겠다며 MBK 파트너스와의 파트너십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또한 향후 MBK 파트너스가 분쟁 투자에 참여 요청을 할 경우 이를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월에 체결한 최종 계약에 이러한 방침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MBK 파트너스와 국민연금의 관계가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MBK와의 파트너십이 어떻게 변화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두산 바켓이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해 소형 건설 장비용 배터리팩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며 전동화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산 바켓은 LG에너지솔루션과 소형 건설 장비 배터리팩 솔루션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양사는 소형 건설 장비와 지게차용 표준화 리튬 배터리팩과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고 이를 북미 등 주요 시장에 제공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리튬이온 배터리셀과 모듈을 제공하고 두산바켓은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추가한 후 이를 패키징해 소형 건설 장비에 최적화된 배터리팩을 만듭니다. 두산바켓은 로더, 굴착기 등 다양한 건설 장비뿐만 아니라 농업과 조경용 장비에 최적화된 배터리팩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박현철 부산바켓 부사장은 소형 건설 장비용 배터리팩을 표준화해 글로벌 최대 시장인 북미 등지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압에 이은 배터리팩 사업 수직 계열화를 통해 전통적 산업 장비는 물론 전동화 흐름에도 대비할 수 있는 핵심 부품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두산바켓은 전동화 건설 장비의 성능과 직결되는 배터리팩 내재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2023년부터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기업 코스엠엑스와 협업해 성능과 안정성을 강화한 배터리팩을 개발해 전동 지게차에 탑재,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오유성 LG 에너지솔루션 전무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전동화 시장 선도를 위해 앞으로도 최초, 최고의 도전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두산바켓은 지난해 유압 부품 전문 기업인 두산모트로를 인수한 데 이어 배터리팩도 직접 개발하며 건설 장비의 핵심 부품에 대한 수직 계열화를 통해 생산 효율성 및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 안양시에 배터리팩 전담 연구개발센터도 준공할 예정입니다. 두산바켓의 배터리팩 사업 확장과 LG 에너지솔루션과의 협력은 전동화 건설 장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나와 LG그룹이 자사 보유 가상자산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2023년 말부터 강화된 가상자산 공시 규정에 따라 기업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현황이 드러났습니다. 하나시스템은 카이아, LG전자는 헤데라와 카이아, USDC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는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과 함께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2023년 말 기준으로 카이아 723만 6,292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지난해 61만 1,371개를 4억 3,200만 원에 추가로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이아는 카카오와 네이버라인이 만든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하나시스템과 LG전자 등 여러 기업들이 이 자산 기반 플랫폼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또한 메디블록 전량을 처분하며 3억 7,500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자회사를 통해 취득한 가상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입니다. LG전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헤데라 198만 8,627개, 카이아 807만 6,609개, USDC 2,287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헤데라는 지난해 500개를 추가로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는 2022년 주주총회에서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가상자산의 매매 중개업을 사업 목표에 추가하며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공개된 가상자산은 모두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LG전자는 그동안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 개발을 진행하며 관련 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시스템과 LG전자의 가상자산 보유는 두 기업이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움직임은 가상자산을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와 관련된 새로운 사업 기회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이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첫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되는 종목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달 말까지 거래 가능한 종목 수가 800개로 증가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거래 활성화와 함께 시장 경쟁이 한층 심화될 전망입니다.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되는 종목 수가 기존 10개에서 110개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코스피 상장사 55개, 코스닥 상장사 55개 등 총 110개 종목이 거래에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거래 가능한 종목은 100개 이상 확대됐습니다. 특히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 신세계, GS, OCI, LG생활건강, 삼성증권 등이,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 워닝 IPS, 코스메카 코리아, 하나 머티리얼스 등이 추가됐습니다. 거래 종목이 늘어날수록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비중이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넥스트레이드는 개인 투자자들의 활발한 참여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출범 초기 4일부터 13일까지 8거래일 동안 10개 종목에서 발생한 거래 대금은 약 1,315억 원에 달했으며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비중은 97%를 기록했습니다. 24일부터는 거래 종목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까지 확대되고 31일에는 거래 가능한 종목이 국내 상장사의 30%가 넘는 800개로 늘어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대형 종목들이 추가되며 거래 대금은 약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참여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 국내 증시에서 8조 원 넘게 순매도하며 셀코리아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대량 박스켓 매매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넥스트레이드에서는 대량 거래 시스템의 오류와 운영 지연 문제로 기관들이 대규모 거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31일까지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고 정상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증권가는 향후 개인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인 자발광 퀀텀닷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OLED보다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삼성은 프리미엄 패널 시장에서 초격차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됩니다. 삼성전자 VD 사업부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함께 자발광 퀀텀닷 기술 개발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ELQD는 기존 퀀텀닷 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QD 입자가 전기 신호에 직접 반응해 빛을 발산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QD 기술은 필름에 적용하여 외부 광원으로 LED나 OLED 등을 사용했으나 ELQD는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진정한 퀀텀닷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OLED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색 재현율, 전력 효율, 수명에서 더 뛰어난 성능을 보입니다. OLED는 입자 하나하나가 빛을 내기에 명암비 표현과 색 재현에 강점이 있지만 ELQD는 이보다 더 나은 색 정확도와 효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ELQD 기술이 상용화되며 OLED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은 ELQD 기술을 수년 내 상용화할 목표를 가지고 연구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이 기술은 중국의 BOE, CSOT 등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고지선점이 중요한 기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미 OLED 시장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ELQD는 중국 기업들과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아 이 기술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향후 10년에서 20년 동안 시장 주도권을 유지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은 기술 개발에 어려움이 있지만 전기적 특성 개선과 발광 효율 향상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술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최근 삼성 임원들에게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이라며 기술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지침에 따라 삼성전자는 디스플레이 분야의 차세대 기술인 ELQD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은 올해부터 새로운 자산 배분 체계를 도입하며 자산군에 대한 투자 접근성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원주 국민연금기금 운용본부장은 11일 기존 포트폴리오 체계의 빠른 안착과 이후 주식과 채권으로의 확대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존 포트폴리오 도입은 급변하는 시장에서 투자하기 어려웠던 신규 자산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존 포트폴리오는 위험 자산인 주식과 안전 자산인 채권의 조합으로 만든 가상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은 자산군을 제한 없이 구성할 수 있게 되며 투자 위험과 기대 수익에 맞춰 자산 배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투자 체계에서는 국내 및 해외 주식과 채권, 대체 투자 등 미리 정해진 7개 자산군에 대해서만 투자할 수 있었으나 기존 포트폴리오 도입으로 보다 폭넓은 자산군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국민연금은 우선 대체 투자의 기존 포트폴리오를 적용하고 이를 주식과 채권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 본부장은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운용 방식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역대 최고인 15%의 운용 수익률을 달성하며 약 160조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1,212조 9천억 원으로 확대됐으며 2015년 대비 9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서 본부장은 운용 수익률 15%는 해외 주요 연기금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며 작년 수익금 160조 원은 700만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액의 약 4배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본부장은 단기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사결정, 체계, 운용, 조직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연금의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은 향후 더욱 효과적인 자산 운용과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중요한 변화로 보입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달 들어 14일까지 삼성전자를 6,12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연속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2020년 이후 가장 긴 매도세입니다. 과거에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장기간 순매도한 적이 있습니다. 역대 최장 기록은 2006년 2월부터 2007년 3월까지 14개월 연속 순매도한 사례였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9개월 연속 순매도입니다. 이번 달까지 매도세가 이어질 경우 삼성전자는 4년 만에 세 번째로 긴 순매도 기록을 내세우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는 이유는 HBM 공급 이슈와 미국의 반도체 관세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D램 등 레거시 반도체 수요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HBM 공급 불확실성, 미국 트럼프 정부의 반도체 관세 부과 가능성, 비수기 진입으로 인한 실적 부진 전망이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5조 2,90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난해 말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81,320원이었지만 현재는 73,520원으로 10% 하향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다른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2,870억 원 순매수하며 다시 사자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지난달 6,290억 원 순매도했던 것과 비교하면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는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주가 상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삼성전자의 주가는 0.37% 상승한 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 SK하이닉스는 7.52% 상승하며 뚜렷한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다시 입증하며 투자 심리를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제 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순금 한동 가격이 60만 원을 넘어서는 등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미국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 4월물은 온스당 3,001.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한때 3,017.1달러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상승은 이달에만 12.4% 급등한 것으로 금 선물 가격이 종가 기준으로 3,000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하락세를 보였던 금 현물 가격도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4일 기준 1kg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14만 1,000원으로 전거래일 대비 1.07% 상승했습니다. 국내 순금 한동 가격 역시 다시 6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금거래소 기준 현재 순금 한동 가격은 60만 5천 원을 기록 중이며 지난 14일에는 사상 최고치인 60만 7천 원을 터치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처음으로 60만 원을 돌파한 이후 한때 58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았지만 최근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값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맥쿼리 그룹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금값이 온스당 3,500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BNP 파리바 역시 금값이 2분기 중 3,1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BNP 파리바 수석 상품 전략가인 데이비드 윌슨은 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 강한 수혜를 입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금값 상승이 무한정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BNP 파리바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역 관세 정책이 완화될 경우 금값 상승세도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금값이 연말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갈지 아니면 조정 국면에 접어들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